네, 5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2단원입니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배우고 있고, 지난 시간에는 인권이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옛사람들은 인권 신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옛날의 제도나 또 예전 조선시대나 뭐 그 이전에는 과연 인권이라는 개념이 있었고, 인권을 어떻게 존중을 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인권의 개념이 약했을 때 그 한계를 넘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알아보고, 더불어서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했던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 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어딜까요? 조선시대 임금님이 계시는 궁궐인 광화문 앞 6조 거리입니다. 그런데 텅 비어있네요. 웬일일까요? 바로 임금님의 행차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금님이 행차를 할 땐 길에 나와 있을 땐 엎드려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집 안에 있어야만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엄숙한 임금님의 행차 앞에 누군가가 꽹과리를 치면서 행차를 막아섰습니다. 자, 복장을 보아하니까 양반은 아닌 것 같죠. 즉시 임금님을 호위하던 관군에 의해서 제지를 당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 임금은 가마를 멈추고 꽹과리를 친 백성의 사연을 들어봅니다. 자, 이건 조선시대 시행되었던 격쟁이라고 하는 제도인데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임금님의 행차 때 징이나 꽹과리를 쳐서 그 사연을 임금님에게 직접 호소할 수 있었던 제도입니다. 자, 양반들 입장에서는 이게 반갑지 않겠죠. 왜냐하면은 이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 그러면 대부분은 양반에게 당한 거거든요. 자, 정조대왕 때 대신들은 그래서 백성들이 너무 무분별하게 격쟁을 한다, 좀 적당히 하도록 금해달라는 청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은 백성들이 고할 데가 없게 만든, 격쟁을 하게 만든 양반들이 죄인이다, 격쟁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무려 1300건의 격쟁을 제2기간 중에 처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군 중에 성군이 아닐 수 없죠. 격쟁과 비슷한 제도로는 신문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 궁궐 앞에 설치되어 있던 북을 두드려서 임금님에게 직접 고하는 제도로 연산군 때 잠시 폐지가 되었다가 영조대왕 때 다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상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상언제도라고 하는 거는 양반들이 임금에게 고하는 문서인 상소문이 있는데, 이걸 글을 모르는 백성들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분에 관계없이 관리나 양반을 통해서 대신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역시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억울함이 없도록 한 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의 재판은 삼복제라고 해서 모두 3차례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특히나 사형에 해당하는 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이 삼복제의 재판을 하도록 했고, 임금님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한 장치이죠. 자, 오늘날에도 삼심제를 하고 있는데, 조선시대에 벌써 삼심제랑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제도죠. 조선시대 의원에게 진료를 받거나 약재를 구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나라에서는 가난한 백성들도 돈이 없어도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활인서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가난한 백성들도 병이 나거나 의원의 진료가 필요할 경우에 이 병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원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나라 때 사용된 일종의 그 의학서예요. 법의학이라고 하는데, 법의학서로 이게 죽은 시체를 부검할 때의 지침서입니다. 이 무원록이라는 말이 억울함이 없도록 해라라는 뜻으로 조선 세종 때는 이 무원록에다가 자세히 주석을 달아서 신주 무원록
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사용했고요. 이를 정조 때에 쉬운 말로 바꿔 쓰도록 해서 한글 훈민정음으로 인쇄해서 반포하도록 한 중수무언록이라고 하는 것을 발간해서 각 관청에 보급을 합니다. 살인사건 같은 걸 조사할 때 사용하도록 했죠. 이 무언록은 생각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예요. 이 무언록 덕분에 독극물을 이용해서 자살로 위장한 사례들을 찾아내 많은 억울한 죽음을 밝혀내고 진범을 찾아낸 사례들이 기록으로 남아있기도 하죠. 조선은 법치주의 국가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법은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왕이 있었지만 왕이라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해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한 아주 독특한 제도예요. 중세 유럽의 그 군주제와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민주적이면서 인권을 존중했던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국대전의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노비라고 할지라도 노비가 만일 아기를 낳게 되면은 출산휴가를 100일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비의 남편, 아기를 낳은 노비의 남편조차도 출산휴가를 15일을 주어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했고요. 과거 시험을 볼 때도 합격자 수는 각 지역의 인구수에 비례해서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과거 시험을 통해 얼마든지 벼슬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였죠. 구름을 타고 다닌다는 말도 있고 도수를 부릴 줄 알고 누군지 아시겠죠? 예, 초립이라고 하는 작은 모자, 상징적이죠. 이 사람은 바로 홍길동입니다. 이 홍길동이라고 하는 인물은 조선 광해군 시절에 허균이라고 하는 분이 쓴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죠. 그렇다면 허균은 왜 이 홍길동전을 썼을까요? 엄격한 신분 사회였던 조선은 부모의 신분을 자식이 물려받았는데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났다면 태어나면서부터 양반이 되고 글 공부를 통해 과거 시험을 보고 벼슬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반들 중에는 아내 말고도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인 첩이라고 하여 별도의 부인을 두기도 했는데요. 이 첩이 낳은 아들은 비록 양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서자라고 해서 반쪽짜리 양반 취급을 받았고 글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과거 시험을 볼 자격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라고 해도 아버지는 양반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으리 혹은 대감마님 이렇게 불러야만 했습니다. 허균 선생은 자신의 스승인 손곡 선생도 서자였기 때문에 벼슬을 하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했고 당시 조선의 신분제도 중에서도 서자에 대한 차별을 가장 먼저 없애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을 소설 속에 담아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홍길동전인 것입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다음 세대를 짊어질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당시 어린아이들은 부모나 어른의 훈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 취급을 받았어요. 방정환 선생님은 이런 아이들을 위해 잡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우리나라 최초의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게 되는데요. 이 잡지의 이름이 어린이입니다. 자, 이 잡지 이름 때문에 어린이라는 말이 생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뭐 애새끼다, 뉘집 자식이다 이렇게 불렀는데 방정환 선생님은 아니다. 어린 아이도 동등한 인격체이다 라고 해서 어린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신 거죠. 이 어린이 잡지를 보면요 굉장히 재미있는데 이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든 잡지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외국 소설을 번역한 번역 작가는 몽중인이라는 사람이고요. 또 추리소설 아이들 좋아하죠. 추리소설도 연재가 됐었는데 이 추리소설 연재한 작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북극성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 재밌게 웃으라고 뭐 요즘으로 치면 개그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유머도 연재가 됐었어요. 이 유머 작가는 또 깔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자, 재밌죠? 근데 이 이상한 이름의 작가들은 모두 방정환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쓸 작가가 워낙에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방정환 선생님은 다양한 필체와 다양한 장르의 어린이를 위한 글을 쓰면서 여러 작가가 마치 어린이를 위해 참여한 것처럼 30여 개, 40여 개 필명을 사용하면서 글을 쓰고 일부러 필명을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지어서 잡지를 읽는 어린이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호기심을 가지도록 한 것이죠. 송암 박두성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시각장애인을 가르치는 교사였어요. 일제강점기 일본의 감시를 피해 시각장애인을 위한 최초의 우리말 점자인 점자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에게도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을 하셨죠. 이효재 선생님은 우리나라 최초로 여성학이라고 하는 강의를 개설하고 여성단체를 만들어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전태일 청년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법대로 노동자들을 대우하라는 메시지를 사회에 끊임없이 던지면서 노력하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기도 했죠. 자, 미국으로 넘어가 볼까요?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인물은 현대 인권운동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미국의 인권운동가입니다. 1955년 미국 몽고메리주에서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라는 버스 기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체포가 됐었는데 이 일을 계기로 흑인 인권운동이 시작되었죠. 이후에도 로자 파크스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흑인 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멀린 펑크하스트는 영국의 1870년대 14살의 나이로 여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 권리와 인권을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였던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 94쪽에 활동하기를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인권을 위해 노력한 인물들을 좀 더 찾아보시고요. 찾은 인물을 소개하는 사전을 만드는 겁니다. 한 사람이 한 명의 인물만 조사해서 만든다면 학급 친구들의 이 조사 보고서를 모으면은 인권 인물 사전이 만들어지겠죠.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운 내용 인권 신장을 위한 옛사람들의 노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선시대에도 인권의 개념이 있었고 경국대전이라든지 아니면 활인소라든지 오타가 났네요. 활인소입니다. 신문고, 격쟁, 삼복제 등 다양한 제도가 있었고요. 또 인권 개념이 희박하던 시절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인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한 다양한 사람들의 노력이 오늘날의 인권 개념을 정착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인권 보장이 필요한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